어머님이 뭔데 제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저 대한민국 아나운서 이혜영이에요. 40도가 넘는 폭염 속 창고에서 울리는 며느리의 오만한 외침. 그리고 그 순간 쾅 하고 닫힌 창고 문. 혜영아,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나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50도가 넘는 찜통 창고 안에서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절규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샤넬 정장으로 갈아입고 특별한 약속을 위해 집을 나섰거든요. TV 화면 속 고상한 아나운서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중생활과 그것을 밝혀낸 시어머니의 완벽한 복수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8월 15일 오후 1시 기상청에서는 연일 폭염 경보를 떠들어댔습니다. 박순이는 흐르는 땀을 연신 손등으로 훔치며 집 뒷마당에 있는 낡은 창고 앞에 섰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온도계는 이미 40도를 훌쩍 넘어 붉은 눈금을 터뜨릴 기세였죠. 어머니, 이렇게 더운데 꼭 오늘 해야 해요? 이러다 어머니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누굴 고생시키시려고. 며느리 이혜영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순이의 눈에는 유난히 화려한 혜영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눈두덩에는 짙은 보라색 아이섀도우가, 입술에는 방금 딴 체리 같은 새빨간 립스틱이 번들거렸습니다. 방송에 비춰지는 단정한 이미지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화려한 네일아트까지 작정하고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어제부터 영 시원찮잖니. 이러다 애비 좋아하는 총각김치 다 물러 터지겠다. 순이가 삐걱거리는 창고 문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아휴, 이놈의 창고 문은 고치던가 해야지. 혜영아, 문 잘 열고 고정하고 들어와. 닫히면 안에선 안 열리니까.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창고 안에서 훅 하고 퀴퀴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오래된 김치 냉장고 한 대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김치 냉장고 안에 김치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혜영의 핸드백 안에서 요란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혜영이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는 순간 순이의 매서운 눈이 화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3시 롯데호텔 로비에서 봐. 윤 회장님. 그 문자를 본 순이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현듯 지난주 병원에 가던 길 택시 안에서 본 믿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눈앞에 되살아났거든요. 혜영이 웬 낯선 중년 사내와 팔짱을 꼭 낀 채 호텔 정문으로 들어서던 바로 그 모습 말이에요. 혜영아, 방금 그 문자 누구한테 온 거니? 순이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혜영은 질겁하며 핸드폰을 가슴팍에 숨겼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방송국 국장님이요. 방송국 국장님을 호텔에서 만나니? 순이의 목소리가 서서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혜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다 봤다. 네가 어떤 놈이랑 팔짱 끼고 호텔 들어가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혜영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혜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비즈니스 미팅이었어요. 광고주요. 세상에 어느 광고주 미팅을 팔짱 딱 끼고 호텔로 들어가면서 하니? 네가 무슨 접대부야? 순이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혜영은 그 순간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상냥하고 교양 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도끼만 서려 있었죠. 어머니가 뭘 아세요? 어머니가 방송계가 얼마나 피말리는 곳인지 아시냐고요. 방송계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륜은 불륜이야. 넌 남편 있는 유부녀라고. 순이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습니다. 불륜이요? 증거 있어요? 혜영은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내가 애비한테 다 말할 거다. 내 아들 태호한테 똑똑히 말할 거라고. 그냥 내가 착각한 거겠지 했는데 아닌 것 같구나. 하지 마세요. 혜영이 그제야 겁을 먹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이 그녀에겐 목숨과도 같았거든요. 그럼 당장 그 남자 정리해. 그건 제가 알아서 해요. 혜영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이 뭔데 제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저 대한민국 아나운서 이혜영이에요. 어머니 같은 시장 아줌마랑은 격이 다르다고요, 격이. 그 독설에 순이의 가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제 남편이 어머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제 말이면 껌뻑 죽는데? 혜영이 악에 받쳐 쏘아붙이더니 그만 이성을 잃고 창고 밖으로 나가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아가, 혜영아, 문 열어라. 순이가 쿵쿵 문을 두드리며 미친 듯이 문고리를 돌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은 오래되어서 밖에서만 열리는 고장난 상태였거든요. 혜영은 그 사실을 알고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혜영아,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나 여기서 죽는다. 너무 덥구나. 하지만 혜영의 대답 대신 멀리서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 무심하게 들려왔죠. 사우나 같은 창고 안에 갇힌 순이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곳에 가둬두고 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지옥 같은 찜통 창고에 가두고 돌아선 혜영은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거실로 들어와 가죽 소파에 몸을 털썩 던졌습니다. 지질이 궁상맞은 노인네, 어디서 참견질이야.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거실까지 넘어왔어요. 하지만 혜영은 일부러 못 들은 척 얼마 전 거금을 주고 새로 받은 네일아트를 점검하며 손톱 끝에 박힌 다이아 파츠만 만지작거렸죠. 혜영아, 아가, 문 좀 열어다오. 숨을 못 쉬겠다. 제발. 순이의 절박한 외침이 신경을 긁자 혜영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람 세기를 파워 냉방으로 바꾸고 설정 온도를 18도까지 쌩쌩하게 낮추니 그제야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땀으로 끈적이던 목덜미를 스치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거든요. 어디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시겠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혜영이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우아한 걸음으로 화장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아나운서가 되기 전 그저 그런 지방대 출신이라고 무시하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라 속에서 다시 천불이 났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시계를 확인하니 윤 회장과의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아주 충분했죠. 오늘은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날인데 저 노인네가 초를 치려 해? 혜영은 투덜거리며 최고급 파운데이션을 스펀지에 묻혀 팡팡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아이라인은 2배로 길게 빼서 고양이처럼 날카로운 눈매를 만들고 핏빛처럼 붉은 립스틱으로 입술산을 또렷하게 살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교양 있는 아나운서가 아닌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위험한 여인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이래야 윤 회장님도 날 다시 보시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끼는 샤넬 트위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몸에 착 감기는 실루엣이 그녀의 야망처럼 아슬아슬했어요. 에르메스 핸드백을 옆에 놓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직접 사온 디올 향수를 목과 손목 그리고 발목에까지 흥건하게 뿌렸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제스민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에도 창고에서는 쇠를 긁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혜영아, 사람 살려. 잘못했다. 제발. 목소리는 쉬어버렸는지 점점 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혜영은 그 소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 스마트폰으로 최신 클럽 음악을 틀었습니다. 정신없이 쿵쾅거리는 비트가 순이의 마지막 남은 절규마저 무참히 집어삼켰습니다. 내 앞길 막는 사람은 시어머니라도 용서 못해. 구질구질한 건 딱 질색이니까.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한 혜영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고에서 매끈한 외제차를 몰고 나가는 길, 혜영은 창고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약속 장소인 롯데호텔 스위트룸 라운지에는 윤 회장이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야, 우리 이 아나운서. 오늘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네. 꼭 공작새 같아. 윤 회장이 혜영의 손을 덥석 잡으며 그녀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좋은 소식 주신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썼어요. 회장님께 잘 보이려고요. 혜영이 한껏 교태를 부리며 대답하자 윤 회장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내가 준비한 와인 한잔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볼까? JBS 9시 뉴스 메인 앵커 자리, 우리 이 아나운서한테는 좁으려나? 두 사람은 누가 볼세라 서로의 허리를 감싼 채 빠르게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창고 안의 온도는 이미 50도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고 눈앞이 빙빙 돌아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순이가 벽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적인 정적뿐이었습니다. 창고 뒤편은 차들만 쌩쌩 달리는 도로라 미약한 신음은 굉음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저녁 6시가 넘어가자 순이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닥에 무너져 내린 채로 의식이 점차 희미해졌어요. 흐릿한 시야 너머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야, 우리 둘째 민호. 엄마가 미안하다. 아들들의 이름을 간신히 불러봤지만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 자신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혜영이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른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윤 회장에게서 원하던 자리를 확실하게 약속받았거든요. 아, 이제 이혜영 인생 꽃길만 가득한 건가? 소파에 편안히 누워 샴페인을 한 잔 더 마실까 생각하는데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 끝에 얌전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주무시나? 웬일로 불도 안 켜고 주무시지? 고개를 갸웃하던 혜영의 머릿속에 까맣게 잊고 있던 오후의 일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쾅 닫히던 창고문과 그 안에 갇혀 절규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창고. 어머니. 혜영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창고로 달려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후끈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며 혜영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 혜영이 순이의 어깨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운 시어머니의 몸과 거의 들리지 않는 숨소리. 혜영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이러다 정말, 알코올과 성공에 대한 희열로 가득 찼던 머릿속이 차가운 공포로 잠식되며 혜영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19조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30분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가르며 119 구급차가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응급실의 분주한 불빛 아래 순이의 얼굴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붉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언제 발견하셨죠? 달려온 응급의학과 의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죠. 제가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어머님께서 창고에 갇혀 계셨어요. 문이 낡아서 밖에서 잠겨버린 모양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혜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자 의사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순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체온이 40.2도.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의사가 곁에 선 간호사들에게 날카롭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장 얼음물 채우고 수액 라인 최대 속도로 개방해 빨리 중환자실로 옮겨. 환자 지금 생명이 위험한 상태야. 선생님, 저희 어머니 괜찮으신 거 맞죠? 네. 혜영이 의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봐야죠. 하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평소 혈압에 당뇨까지 있으셔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겁니다. 의사의 냉정한 말에 혜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물론 그 눈물 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 일이 잘못될 경우 자신에게 닥쳐올 파국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는 주변 시선을 의식한 것도 있었죠. 혜영은 잠시 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남편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혜영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왜 울어? 전화 너머로 태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응급실이야. 창고에서 김치통 꺼내시다가 고장난 문 때문에 갇히셨나 봐. 혜영이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며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 더운 날 어머니가 왜 혼자 창고에 들어가셔? 태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변했습니다. 내가 외출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너무 늦게 발견했어. 어머니가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 여보.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떠셔? 열사병이래. 생명이 위험하다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전화 너머로 태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어머니 정말. 내가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 내 탓이야. 내가 어머님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여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일단 어머니 곁에 있어줘. 나 내일 첫 비행기로 바로 들어갈게. 응, 여보. 빨리 와줘. 나 너무 무서워. 전화를 끄는 혜영은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쓱 닦아냈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순이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혜영은 그 3일 내내 병원을 떠나지 않으며 지극정성 효부 코스프레를 시작했죠. 자신이 입을 옷조차 챙겨오지 못한 초췌한 모습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그녀의 모습에 간호사들마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혜영 아나운서 진짜 대단하다. 효부네 효부야. 그리고 다음날 오전 거짓말처럼 순이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저예요, 혜영이. 혜영이 순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혜영을 보는 순간 눈빛에 날카로운 분노가 번졌습니다. 너. 순이가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 말하려는 순간 혜영이 재빨리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아직 말씀 많이 하시면 안 된대요. 그때 마침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네요. 정말 다행이다. 태호가 순이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태호야, 내 아들. 어머니, 걱정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창고 문은 왜 잠겨 있었던 거고요? 태호가 묻자 순이는 혜영을 매섭게 쏘아보며 진실을 말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혜영 씨,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방송국 아나운서 팀장이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동료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뒤이어 부녀회장까지 병문안 행렬이 이어졌죠. 어머, 팀장님, 부녀회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혜영이 눈물을 훔치며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듣자 하니 혜영 씨가 3일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어머님 곁을 지켰다면서요? 요즘 세상에 저런 효부가 어디 있나 몰라. 시어머님이 복이 많으세요. 부녀회장의 칭찬에 혜영은 더욱더 연기에 몰입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저희 어머니는 제 친정 어머니나 마찬가지인 분이세요. 혜영이 순이의 이불을 목 끝까지 정성껏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목마르시죠? 물 좀 드릴게요. 혜영이 물컵을 순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는 척하며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은 그냥 사고였던 거예요. 어머님이 괜한 소리 하시면 어머니 아들 인생까지 끝장나는 거예요. 순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 사실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 의식이 온전치 않으신가 봐요. 자꾸 헛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하죠. 그 더운 창고에 몇 시간이나 갇혀 계셨으니까요. 순이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불 밑으로 앙상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저 가증스러운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리라 다짐하면서 말이죠. 며칠 후 순이는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호는 순이가 퇴원 수속을 마치는 것을 보고 다시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손이는 아직 어지럼증이 남아있는 탓에 소파에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죠. 그때 혜영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을 건네며 순이의 곁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순이는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괜찮다. 신경 써줘서 고맙다, 혜영아. 천만에요. 어머니, 이번에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앞으론 제발 몸 좀 사리세요. 혜영이 순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협박이 제대로 먹혔다고 생각하는지 혜영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이는 그저 힘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그럼 방송국에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어서 가거라. 일 봐야지. 혜영은 의기양양하게 명품백을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딸깍하고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순이의 눈빛이 180도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힘없고 병약하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복수심으로 불타는 매서운 눈빛만 남았죠. 순이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40년 지기 중마고 정숙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숙아, 나 순이야. 어머나 세상에 순이구나. 퇴원했다더니 몸은 좀 괜찮고? 정숙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숙아, 나 좀 살려줘. 지금 너 혹시 혼자 있니? 순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떨리는 것을 정숙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응, 시장 마감하고 막 들어왔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우리 집으로 지금 당장 좀 와줄 수 있니? 아주 급한 일이야. 알았어.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총알같이 달려갈게. 30분 후 정숙이 숨을 턱까지 채우며 순인의 집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어요. 정수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듣고 너무 놀라지 마. 순이가 정숙의 손을 핏기 없이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얼굴 표정을 보니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네. 어서 말해봐. 우리 며느리 이혜영이 바람을 피운다. 정숙의 눈이 황소 눈처럼 커졌습니다. 뭐, 그 반듯한 이 아나운서가 네가 뭘 잘못 본 거 아니냐?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 애가 나를 창고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어. 순이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이는 창고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의 전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털어놓았죠. 이야기를 다 들은 정숙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천하의 죽일년을 봤나? 아나운서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시어머니를 죽이려 들어? 정숙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순이야. 이걸 그냥 참고 넘어가려는 건 아니지? 정숙이 의자를 순이 쪽으로 바짝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되지. 하지만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냐고. 사람들은 다들 아나운서인 애 말만 믿을 텐데. 말빨이 좀 좋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이 말이야. 정숙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증거라니. 어떻게? 순이야, 내가 아주 제대로 된 사람 알고 있어. 이런 일 전문가지. 정숙의 눈이 의미심장하게 빛났습니다. 전문가? 그래. 왕년에 아주 유명한 형사였는데 지금은 흥신소를 차렸어. 이름은 장철민. 정숙이 핸드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해결해 줄 거야. 특히 이혜영 같은 가식적인 것들을 아주 싫어하거든. 정숙은 망설임 없이 장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민 씨? 나야, 시장 정숙이. 다름이 아니고.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도와줄 일이 생겼거든. 잠시 통화를 하던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안에 온댄다. 그 사람 오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얘기해. 정확히 30분 후 초인종이 울리고 5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인상적인 장철민이었습니다. 정숙 누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와, 철민 씨. 이쪽이 내 친구 박순이야.
자리에 앉은 순이는 조금 전 정숙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미동도 없던 철민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불륜의 시어머니를 창고에 가둔 며느리. 아주 독한 사람이네. 철민이 수첩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철민 씨, 저 악마 같은 년을 사회에서 아주 매장해 버릴 수 있겠어? 정숙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려면 완벽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철민이 펜을 놀리며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불륜 상대 남자의 신원부터 파악하고 두 사람이 호텔룸 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정확히 찍어야 합니다. 통화 기록까지 싹 다 확보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런 것까지 다 알아낼 수 있다고요? 순이가 희망이 보인다는 듯 물었습니다. 제게 3주만 주십시오. 철민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박순이 여사님께서는 며느리가 집을 비울 때마다 방을 샅샅이 뒤져주십시오. 차 영수증 하나라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3주 후 이혜영 아나운서를 뉴스 화면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철민이 수첩을 덮으며 선언했습니다. 순이의 눈에 드디어 뜨거운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은 결의를 다진 철민과 정숙이 돌아가고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은 순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지옥 같은 한 달 전의 기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어느 토요일 오전, 그날도 평화로운 주말이었습니다. 아들 태호는 그 주에도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그때 화장대 앞에 앉은 혜영이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오늘 어디 특별한 데 가니? 순이가 TV 소리를 줄이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방송국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혜영이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보라색 아이섀도를 눈두덩에 짙게 펴발랐습니다. 평소에는 잘 바르지도 않던 새빨간 립스틱까지 꺼내들었죠. 무슨 회의길래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해? 태호가 그런 화장 싫어한다고 평소엔 하지도 않더니. 순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요즘은 방송국도 외모가 경쟁력이라서요. 임원들한테 잘 보여야죠. 혜영이 립스틱을 꼼꼼히 채워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옷장에서는 가장 비싼 샤넬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세상에, 그 옷은 언제 샀니? 처음 보는 옷이네. 지난주에 선물 받았어요, 어머니. 혜영은 태연하게 대답하며 손목에는 번쩍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까지 찼습니다. 순이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차림새가 회의를 참석하는 복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화려했거든요. 저녁은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올게요. 늦을 거예요. 혜영이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회의가 저녁 늦게까지 하는 모양이구나. 네, 끝나고 회식까지 쭉 이어진대요. 혜영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순이는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순이가 밀린 빨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혜영의 샤넬 정장 블라우스를 세탁기에 넣으려는데 코를 톡 쏘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순이가 블라우스를 코에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분명 혜영의 향수 냄새는 아니었어요. 남자 스킨 냄새와 비슷한 향수 냄새였죠. 그저 불쾌한 우연이겠거니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순이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서울 병원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롯데호텔 앞을 막 지나치려던 순간 순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호텔 정문 회전문 앞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이죠. 기사 양반, 잠깐 차 좀 세워봐요. 순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네, 손님 여기서 세우면 안 되는데요. 아, 아닙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그냥 가주세요. 순이가 당황하며 말을 바꿨지만 눈은 호텔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혜영이었습니다. 혜영은 웬 50대 중년 남자와 나란히 서서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 남자는 누구지? 순이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중얼거리는 순간 더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혜영이 그 남자의 팔에 자신의 팔을 스스럼 없이 끼우더니 두 사람이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순이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님,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지셨는데.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순이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순이가 힘없이 대답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리다 못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혜영에게 순이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가, 오늘 회의는 잘했니? 네, 어머니.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혜영은 순이의 눈을 피하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혹시 밖에서 무슨 일은 없었고? 순이가 용기를 내어 물었지만 혜영은 싸늘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피곤하다니까요. 그 순간 며칠 전 혜영의 블라우스에서 맡았던 남자 향수 냄새가 순이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혜영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규칙을 발견했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만 되면 혜영은 온갖 값비싼 것들로 치장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광고주 미팅이에요. 선배 아나운서 경조사예요.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나가는 시간과 요일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순이는 그때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라는 것을요. 한편 집을 나선 혜영은 능숙하게 운전을 하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 소리에도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죠.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혜영은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던 2년 전 그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그 겨울의 방송국 아나운서실은 연말 분위기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 경력 10년 차 지역 방송국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오른 혜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어요. 언니, 아직도 서울 쪽에서 연락 없어요? 스카우트 제의 같은 거요. 갓 입사한 후배 아나운서가 부러움 섞인 눈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알잖아. 지방 방송국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얼마나 질긴지. 혜영이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에이, 언니 실력이면 대한민국 9시 뉴스 앵커도 하고 남죠. 실력만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잖니. 사람을 끌어줄 든든한 밧줄이 있어야지. 혜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좁은 우물 안에서 개구리 왕 노릇하는 것도 이제 지겨웠거든요. 바로 그해 12월 말 지역 언론사와 광고주들이 총출동하는 연말 골프 모임이 열렸습니다. 혜영 역시 방송국의 얼굴마담으로 행사에 참석했죠. 그때 6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혜영 아나운서님 맞으시죠?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미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칭찬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혜영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개가 늦었군요. HS그룹 회장 윤정호라고 합니다. 혜영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HS그룹이라면 지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최대 기업이었으니까요. 아, 윤 회장님이셨군요. 영광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혜영 아나운서 방송은 늘 챙겨보고 있습니다. 어쩜 그리 목소리가 낭낭하고 기품이 넘치시는지. 윤 회장의 노골적인 칭찬에 혜영은 싫지 않은 듯 수줍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마침 우리 그룹에서도 방송 후원을 좀 늘려볼까 하는데 언제 한번 따로 뵙고 상의했으면 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저야말로 영광이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새해가 밝은 2024년 1월 윤 회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혜영 아나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방송 후원건으로 연락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좀 어때요? 네, 회장님. 좋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롯데호텔 라운지가 조용하고 좋을 것 같네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윤 회장은 정말로 후원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이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매달 후원금을 지원하고 싶은데. 와,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국 발전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일단 매달 1,000만 원씩 시작할게요. 네, 1,000만 원이요? 혜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아나운서의 가치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윤 회장의 눈빛이 끈적하게 혜영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 계좌는 절차가 복잡하니 내 개인 돈으로 이 아나운서 개인 계좌에 넣어주면 어떨까요? 제 개인 계좌로요? 그래야 세금 문제도 없고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거액의 후원금에 이미 이성을 잃은 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 윤 회장은 식사를 핑계로 혜영을 더 자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식사를 마친 윤 회장이 혜영의 앞에 주황색 명품 에르메스 쇼핑백을 쓱 밀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이게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이 아나운서를 위한 내 작은 선물이에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비싼 걸 어떻게 해? 이혜영 아나운서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들어야 품위가 살지. 다음 달엔 까르띠에 시계를 선물로 주었고 그 다음엔 다이아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윤 회장은 선물을 건넬 때마다 달콤한 말을 속삭였죠. 내가 서울 방송국 쪽에 아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이 아나운서를 서울 방송국 쪽으로 보내주는 건 일도 아니야. 저를 정말 서울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혜영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단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 윤 회장이 혜영의 손등을 기름진 손으로 쓸어내리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혜영은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서울 방송 진출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5월부터 두 사람은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윤 회장은 약속대로 후원금을 2천만 원으로 올려주었고 혜영은 그의 든든한 배경을 믿고 이 위험한 관계에 몸을 던졌습니다. 2년 전 기억을 떠올린 혜영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 같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순이와 혜영의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날은 이어졌고 결국 순이가 창고에 갇히게 된 그날이 온 것입니다. 2024년 8월 15일 오후 1시 점심 식사를 마친 순이와 혜영은 식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며느리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 관계를 정리하면 조용히 넘어가자. 혜영아, 지금 창고에 있는 김치 냉장고 좀 정리해야겠어. 고장 났다고 했잖아. 순이가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이렇게 더운데? 혜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3시 윤 회장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김치가 다 상할 텐데. 알겠어요. 빨리 끝내줘. 혜영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두 사람은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순이가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자 후끈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훅 끼쳐왔습니다. 어우, 숨 막혀. 여긴 사람이 있을 때가 못 되네. 혜영이 손부채질을 하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하고 나가자. 순이는 고장난 김치 냉장고 앞에 쪼그려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혜영은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시계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번이 혜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혜영아, 요즘 호텔에 자주 가는 일이 있다던데. 순이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혜영이 시치미를 뗐지만 몸이 굳어졌어요. 아니, 그냥 혹시 방송일로 호텔에서 미팅 같은 게 있나 해서. 순이가 혜영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혜영은 순이의 눈빛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아직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야. 롯데호텔 앞에서 어떤 남자분과 함께 있는 걸 봤거든. 순이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혜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아, 그건 광고주와의 미팅이었어요. 혜영이 둘러댔습니다. 광고주? 순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네, HS그룹에서 방송 후원을 해주시거든요. 그 관계로 미팅을 한 거예요. 혜영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순이가 안도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혜영아,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요? 혜영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방송인이니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야. 사람들이 다 보거든. 순이가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뭘 조심해야 한다는 건가요? 혜영이 오히려 따지듯 말했어요. 가정도 지키고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도 지키라는 뜻이야. 순이가 김치통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품위요? 어머니가 제 품위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혜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혜영아, 나는 내 시어머니고 가족이잖니.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걱정이 아니라 의심하시는 거죠? 혜영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의심? 내가 언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호텔에서 남자랑 봤다면서요. 혜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건 네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이상하게요? 제가 뭘 이상하게 했다고요? 혜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혜영아, 목소리 좀 낮춰. 순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왜요? 누가 듣기라도 할까 봐요? 여기서 누가 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소문나면 누가 더 창피할까요? 혜영의 말에 순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혜영아, 나는 그냥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혜영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진짜로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순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혜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너 정말로 그 남자와. 어머니, 입 조심하세요. 혜영이 순이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조심해.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이요? 어머니가 아는 진실이 뭔데요? 혜영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나는 다 봤어. 너희가 팔짱 끼고 호텔에 들어가는 거. 순이가 마침내 본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기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혜영이 개무시하듯 말했어요. 뭐가 잘못되냐고?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순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누가 어머니 말을 믿겠어요? 혜영이 독서를 퍼부으며 창고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순이가 급히 문을 열려 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창고 문은 고장이 나서 밖에서만 열리는 상태였거든요. 혜영아, 문 좀 열어줘. 순이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 닫히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에요. 그 후 9시간이 넘도록 순이는 타들어가는 창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50도가 넘는 온도 속에서 탈수와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어가며 간신히 숨만 헐떡이고 있었어요.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혜영이 문을 열었고 순이는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이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정숙의 소개로 알게 된 철민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복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철민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지 3일 후 굳게 닫혔던 순인의 집 대문이 열리고 철민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각종 장비로 묵직해 보이는 가방이 들려 있었죠. 순이 씨, 오늘부터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봅시다. 철민이 비장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 애가 한 짓을 밝힐 수 있을까요? 꼴이라도 잡히면 어쩌죠? 순이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철민은 그런 순이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순이 씨, 경찰 밥 먹은 짬이 어디 가겠습니까?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는 게 접니다. 철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니 이내 혜영의 통화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빼곡히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순이가 입을 떡 벌리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집안에 있던 순이는 혜영이 외출하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방송국 다녀올게요, 어머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순이는 혜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온갖 명품들로 가득한 보물 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월급으로 이걸 다 샀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순이는 혀를 차며 에르메스 가방부터 까르띠에 시계까지 모조리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윤 회장이 보낸 역겨운 연애편지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여신 혜영에게. 토악질이 나오는구나. 순이는 편지 한 장 한 장을 분노에 찬 손으로 촬영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순이 씨, 월척입니다. 아주 그냥 대어를 낚았어요. 어느 날 오후 철민에게서 흥분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윤 회장이 이혜영 개인 계좌로 지난 6개월간 매달 후원금을 보냈어요. 처음엔 1,000만 원씩, 그 이후엔 2천만 원씩이요. 명목은 방송 후원금인데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죠? 그렇게 큰 돈을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네요. 순이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그 무렵 정숙은 롯데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오랜 친구 미선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언니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을게. 부탁 하나만 들어줘.
정숙이 미선의 손을 덥석 잡고 애원했습니다. 언니, 왜 이래? 말만 해. 이혜영이라고 아나운서 하나 있지? 그 여자 호텔 출입 기록 좀 어떻게 안 될까? 미선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 그 여자. 알지, 알아. 매주 토요일마다 웬 중년 남자랑 대낮부터 와서 밤늦게 나가더라고. 아주 단골이야, 단골. 호텔에선 입단속을 엄청 철저히 하고 있어. 정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CCTV 기록 좀 줄 수 있어. 언니가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그 주 주말, 순이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혜영이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 잠금이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었고 그 안에는 윤 회장과 나눈 수백 개의 노골적인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미친 듯이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오늘이 바로 D-Day입니다. 저놈들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토요일 오후 철민은 롯데호텔 맞은편 카페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문가용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가 들려 있었죠. 예상대로 오후 3시가 되자 혜영과 윤 회장이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호텔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걸렸다. 이 더러운 것들. 철민의 카메라가 불을 뿜듯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고화질 사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사람은 순이의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3주간의 노력이 담긴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불륜 현장 사진, 호텔 출입 기록, 수천만 원 입금 내역, 역겨운 연애 편지와 문자 메시지. 그리고 철민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기야,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자꾸 나를 의심해. 조금만 참아, 내 사랑. 서울 방송국으로 옮기기만 하면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사는 거야. 혜영과 윤 회장의 은밀한 통화 내용이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걸로 끝났네요. 순이가 두꺼운 증거 파일을 어루만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미줄은 완벽하게 쳐졌고 이제 독거미가 사냥에 나설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3주간의 끈질긴 추적과 치밀한 계획이 마침내 결실을 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폭로의 날로 온 가족이 모이는 일요일 저녁을 선택했습니다. 모처럼 차려진 진수성찬에 아들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와,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출장에서 돌아온 태호가 기름진 갈비찜을 한 점 집어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게요. 제 생일은 아직 멀었는데. 하. 둘째 아들 민호 역시 즐거운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혜영만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기 때문이죠. 한참 동안 말없이 식사를 하던 순이가 이윽고 수저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식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순이는 옆에 놓아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순이의 목소리에 태호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심각한 말씀을요, 어머니? 이것부터 보고 이야기하자. 순이는 대답 대신 봉투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식탁 위로 카드를 돌리듯 한 장씩 던졌습니다. 윤 회장과 혜영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가운만 걸친 채 진하게 포옹하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선명하다 못해 야릇하기까지 한 사진에 태호와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진을 와락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형수님. 민호는 제 눈을 의심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조작이야. 누가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거라고. 태호가 혜영을 돌아보며 절규했지만 혜영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조작이라. 그럼 이것도 조작인지 들어보거라. 순이가 이번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인쇄한 종이를 펼쳐 보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 호텔에서 기다릴게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서울 방송국으로 갈 수 있는 거 맞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혜영이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낚아채려 했지만 순이가 가볍게 피했습니다. 왜 막아? 네가 보낸 문자잖아. 순이가 혜영을 차갑게 쏘아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역시 회장님은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빨리 회장님이랑 서울로 가고 싶어요. 가관이구나, 가관이야. 태호는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은 듯 넋나간 표정으로 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다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내려고 꾸민 짓이야. 혜영이 눈물을 쏟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직도 발뺌을 해? 그럼 내 목소리도 조작된 거냐? 순이가 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식탁 위로 두 사람의 은밀한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시어머니가 자꾸 눈치를 줘서 힘들어 죽겠어요. 혜영아, 조금만 참아. 서울 방송국 진출만 확정되면 이런 고생 다 끝이야. 정말 사랑해요, 회장님. 회장님밖에 없어요. 혜영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더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미친. 태호가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결정타를 날리듯 은행거래 내역서와 호텔 예약 확인서를 식탁 위에 뿌렸습니다. 윤정호가 내년 통장으로 6개월간 수천만 원을 보낸 기록이고 이건 두 년 놈이 매주 토요일마다 호텔에서 만난 증거다. 이제 더 할 말 있니? 모든 증거 앞에 혜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태호가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영아,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이게 다 뭐냐고. 그 순간 혜영이 갑자기 고개를 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래, 맞아, 다 사실이야. 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윤 회장님 만났어. 돈도 받았어. 그래서 뭐.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영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가족들을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내 방송 경력은 아무도 망칠 수 없어. 나 이혜영 아나운서야. 혜영의 악에 바친 고함이 텅 빈 저녁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서로를 노려보는 그때 순이가 테이블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륜을 밝혀냈다는 안도감을 넘어 더 깊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내 죄는 거기서 끝이 아니지. 순이의 나직한 목소리에 혜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뭐가 남았는데요? 제가 남자랑 해외여행이라도 갔다고 하시게요? 혜영이가 나를 창고에 가둬 죽이려고 했다. 순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기겁하며 되물었습니다. 태호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창고에서 물건 찾다가
문이 고장나서 갇혔던 거 아니었습니까? 고장났었지. 근데 그걸 알고도 문을 닫고 나갔고 내가 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순이가 혜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떠오른 듯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지옥 같던 날, 내가 창고에서 혜영이 불륜 증거를 들이밀자 눈이 뒤집혀서 나를 밀치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 순이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내가 죽든 말든 애인이랑 놀아나느라 밤 늦게 들어왔어. 거짓말. 어머니, 그건 아니잖아요. 태호가 애써 부정했지만 혜영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떠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침묵은 가장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정말이에요? 정말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어요? 민호가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혜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혜영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갑자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랬다면 어쩔 건데요? 시어머니가 먼저 내 인생을 망치려고 했잖아요. 당연히 화가 나죠. 내가 내 인생을 망쳐? 바람 피우지 말라고 타이른 게 내 인생을 망치는 거냐? 순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 절규했습니다. 제 사생활이잖아요. 왜 그렇게 간섭하고 못살게 구세요? 사생활?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놈이랑 붙어먹는 게 사생활이야? 그건 불륜이고 폐륜이야. 태호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그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혜영을 노려보며 한 걸음씩 다가섰습니다. 당신,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 당신 손으로 어머니를 죽일 뻔했다고.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리고 까먹은 거라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사람을 찜통에 가둬?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태호의 분노에 찬 고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혜영은 그 순간에도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님은 맨날 의심하고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하고 당신은 허구한 날 해외 출장 가고 나도 외로웠다고. 아무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잖아. 방송 활동 방해? 가족이 걱정하는 게 방해야? 해외 출장을 나조차고 갔어?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간 거잖아. 태호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순이는 이제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10년이다. 10년 동안 너를 친딸처럼 믿고 동네방네 우리 며느리가 아나운서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내 등 뒤에 이런 칼을 숨기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순이의 한 맺힌 목소리에 태호와 민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내 진짜 얼굴을 알아야지. 순이가 텅 빈 눈으로 혜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쓰고 있는 그 고상한 아나운서 가면 내가 벗겨줄게. 마음대로 해보세요. 시어머니가 뭘 어쩔 수 있겠어요? 혜영이 마지막까지 도끼를 품고 쏘아붙였습니다. 태호는 지옥 같은 현실 앞에서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순이의 복수는 서늘한 복수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작전의 실행을 맡은 철민의 손끝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같은 시각, 철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영과 윤 회장의 추악한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 녹음 파일,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파일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터뜨려 볼까? 철민이 중얼거리며 수십 개의 언론사 제보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정숙은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저것들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자고. 정숙이 비장한 목소리로 외치자 단체 대화방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며 혜영의 실체를 알리는 글들이 지역 맘카페와 SNS로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방송국 분장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던 혜영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혜영 씨. 지금 인터넷 난리 났어. 동료 아나운서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한 충격적인 제목이 혜영의 눈을 찔렀습니다. 단독 지역 방송 간판 아나운서 HS그룹 윤 회장과 호텔 미래 현장 포착. 제목 아래에는 자신이 윤 회장과 호텔에서 찍힌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혜영의 손에서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불륜 스캔들로 여론이 들끓고 혜영이 궁지에 몰렸을 때 철민은 준비해 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숨통을 끊어줄 시간이야. 철민은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에게 단독이라며 메일 한 통을 더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순이가 눈물로 그날의 진실을 호소하는 영상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본인의 불륜 사실을 덮으려고 저를 찜통 같은 창고에 8시간이나 가뒀습니다. 제가 죽기를 바랐던 겁니다. 순이의 절절한 육성 증언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습니다. 이 폭로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여론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불륜녀에서 폐류나 살인미수범으로 혜영을 향한 비난의 수위는 상상을 초월했죠. 저건 사람도 아니야. 당장 구속시켜라. 방송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 저주에 가까운 댓글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방송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소집된 간부 회의에서 방송국장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혜영 아나운서, 당장 모든 방송에서 하차시켜. 그리고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국장님, 광고주들 항해 전화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당장 조치해. 한편 윤 회장의 집 역시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윤 회장의 아내가 거실에 신문지를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일면을 장식한 남편과 혜영의 사진에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오해야. 저 여자가 나한테 억지로. 오해? 이 사진을 보고도 오해라는 말이 나와요? 당신 사람이야? 아내가 윤 회장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하고 HS그룹 이사회에 이 사실 전부 알릴 테니 그런 줄 알아요. 이틀 뒤 혜영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국장실로 불려간 그녀에게 방송국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혜영 씨,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이건 해지 통보서요. 국장님,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혜영이 국장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울며 매달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당신 때문에 우리 방송국 이미지가 뭐가 됐는지 봐. 자네 인생은 자네가 책임져야지. 국장은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혜영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같은 날 윤 회장 역시 자신이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만장일치로 결정된 해임안입니다. 이놈들이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돌아갈 것 같아. 윤 회장이 고함을 쳤지만 이미 돌아선 임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혜영은 집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태호는 이미 모든 정이 떨어진 얼굴로 그녀의 짐가방을 현관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다 챙겼으면 이제 꺼져.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응? 혜영이 태호의 팔에 매달리며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난 평생 용서 못해. 태호가 얼음처럼 차갑게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결국 혜영은 집에서 쫓겨나 보증금 100만 원짜리 초라한 원룸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혜영과 윤 회장의 모래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후 세상은 그들의 죄에 대한 확실한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혹하고도 당연한 심판의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방송사의 뉴스 속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의 선 위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엄숙하게 발표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불륜행위와 비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이혜영 아나운서에 대해 방송계 영구 퇴출을 결정하였음을 알립니다. 위원장의 단호한 선언은 혜영이 다시는 마이크를 잡을 수 없다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시각 초호화 변호사 사무실에 앉은 윤 회장의 낯빛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위자료로 50억 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장님 명의의 부동산 절반도요. 변호사가 건조한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50억? 윤 회장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돈을. 그 여편이가.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지만 이미 기운법의 저울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혜영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이혼 조정실 태호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조정위원이 그녀에게 통보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혜영 씨이므로 재산 분할은 일절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 측에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네,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5천만 원을 줘요. 혜영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절규했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지. 네가 저지른 죄가 평생 갚으면서 살아. 태호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정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지난 10년간 그녀가 누렸던 모든 영광은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스캔들은 몇 주 내내 전국의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로 타올랐고 그들은 완벽하게 사회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수개월 후 가을의 문턱, 순이의 집 거실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태호와 민호가 어머니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머니께 신경을 못 썼어요. 죄송해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했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됐다. 어서 일어나. 순이가 아들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내 아들을 되찾았으니 애미는 더 바랄 게 없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도시의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작은 원룸. 혜영은 촌스러운 편의점 조끼를 입은 채 때 묻은 거울 속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아나운서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때 그냥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었더라면. 뒤늦은 후회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윤 회장과의 연락은 진작에 끊겼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윤 회장 역시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소형 아파트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공허한 그의 중얼거림만이 텅 빈 공간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맑게 갠 가을날, 순이는 정숙과 함께 시끌벅적한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순이야, 너 이제 전국구 스타야. 사람들이 다 너만 보면 시어머니계의 영웅이라고 난리야. 정숙이 호들갑을 떨며 순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별 쓸데없는 말들을 한다. 잘못된 걸 바로 잡은 것뿐이지. 순이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기운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이와 정숙은 환한 햇살 아래 서로의 손을 잡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